저는 베트남에서 재혼했다가 단 1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이지 사랑이라고 믿었죠. 따뜻한 가정을 다시 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사실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이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참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올해 63 최영호입니다. 베트남에서 재혼했다가 단 1년 만에 전 재산을 잃고 결국 이렇게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 홀로 남게 됐습니다.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계셔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됩니다. 오늘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년 전 퇴직했습니다. 30년 넘게 매일같이 출근했던 공장 문을 나서는 순간 제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퇴직 후 하루하루가 낯설고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누구 하나 제 이름을 살갑게 불러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있으면 마치 제가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땐 그래도 아내와 아내가 만들어준 따뜻한 밥 한 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소주 한 잔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텅 빈 방에 앉아 있으면 아내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지만 뒤돌아보면 그저 저의 외로운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퇴직 후엔 그 공간의 적막함이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 모두 지방에서 일하고 또 결혼 후엔 각자 가정을 꾸리느라 제 얼굴을 보러 오는 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못 올라가요. 회사 일이 많아서요. 죄송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들의 목소리는 늘 급했고 어딘가 바빴습니다. 저도 괜찮다 하며 애써 태연한 척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소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쓸쓸함이 고스란히 밀려왔습니다. 허전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노라면 그 목소리마저 메아리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퇴직할 때 손에 쥔 퇴직금은 이미 오래전에 다 쓰였습니다. 아들들이 결혼하고 집을 마련할 때마다 1억씩 보태주었으니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노후는 그 다음 문제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내주었습니다. 7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25평 빌라에 혼자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방마다 쓸쓸함이 번져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더군요. 결국 집을 정리하고 15평 남짓한 작은 빌라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그 덕에 손에 쥔 돈이 1억 5천 정도 예금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건드리기가 겁났습니다. 혹시라도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혹시라도 급한 일이 닥치면 그 돈밖에 기댈 데가 없으니까요. 이제 제 생활을 지탱하는 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120만 원짜리 연금뿐이었습니다. 매일 밤이면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약값, 휴대폰 요금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숫자를 보고 있노라면 남는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을까 싶어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가까운 공장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세가 많으셔서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기도 했지만 이미 경쟁이 치열해 순번조차 기다리기 힘들었습니다.
나이 앞에선 경력도 소용없고 성실함도 아무 의미가 없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방 안은 숨 막히도록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만 켜놔도 귀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제 남은 시간마저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와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늘 굳게 닫힌 채였고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무섭게 제 삶을 파고들었습니다. 두 아들들은 가끔씩 안부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여유도 있으니까 골프라도 배워보세요. 사람도 사귀고 건강에도 좋다잖아요. 아들들의 마음 씀씀이는 고마웠지만 제게는 그 말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땀 흘리며 살아온 제가 잔디밭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건 돈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 취미였습니다. 매달 120만 원의 연금으로 전기세, 관리비, 약값만 내도 빠듯한데 골프는 제 형편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그저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대신 제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동네에 새로 생긴 복지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000원짜리 점심을 사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값싼 밥상이었지만 따끈한 국 한 그릇과 옆자리에 앉은 또래 어르신들과 나누는 대화가 제겐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고생이다라거나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같은 소박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잠시나마 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라도 누군가와 어울리며 하루를 보내는 게 이제는 제게 가장 큰 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을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무겁고 쓸쓸했습니다. 그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저는 새로운 인연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식당에서 늘 함께 밥을 먹던 지인분이 계셨습니다. 그날도 그는 식판을 들고 와 제 옆에 앉더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처럼 웃으셨습니다. 오늘도 아내한테 카톡 보냈습니다. 뭐 먹었는지 어디 가는지 하루라도 안 하면 서운해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불쑥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허허, 그 연세에 아직도 신혼 같으십니다. 부럽네요. 그러자 그는 슬쩍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사실은 저 베트남에서 재혼했습니다. 지금 그 아내는 43살입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인 줄 알았던 사람이 젊은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니. 농담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하노이에 가면 한국 남자를 찾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정이 참 깊어요. 제 인생에 이렇게 다시 봄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해맑던지 저도 모르게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서 그 사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에 앉아 홀로 밥을 먹던 제 모습,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계산하며 한숨 짓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저렇게 누군가와 다시 손을 잡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텅 빈 집에 돌아와 벽을 마주하니 그 지인분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노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을까? 나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내 손에 남은 예금 1억 5천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노후를 버티기에도 빠듯한 돈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집세와 생활비가 훨씬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돈이라면 베트남에서 큰 걱정 없이 살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핸드폰으로 베트남 국제결혼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사이트가 뜨더군요. 광고 문구들은 하나같이 화려했습니다. 젊고 순수한 신부 매칭 보장, 성혼율 98%, 비용 부담 저금. 눈이 번쩍 뜨이면서도 한편으론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기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복지관에서 만난 지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회사가 있어요. 거기 사람들은 믿을만 합니다. 괜찮으면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다음 날 나는 지인이 건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익숙한 듯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객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노이 현지에 저희 직원이 상주해 있고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오시면 바로 맞선 일정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두려움보다도 이상하게 가슴속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항공권 예약 사이트에서 하노이행 비행기 표를 클릭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은 두려움보다도 묘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하노이에 도착한 날 공항에는 내가 전화를 걸었던 그 국제결혼 업체 직원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발을 디딘 순간 긴장이 몰려왔지만 그는 웃으며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긴장도 풀리는 듯했고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스쳤습니다. 며칠 뒤부터 본격적인 맞선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구시가지의 오래된 카페, 호안기엠 호수 근처 식당, 시끌벅적한 시장 한편의 작은 음식점 하루에도 몇 명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폭력이 곁에 있었지만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 인사, 어색한 웃음, 그리고 형식적인 질문들. 대화를 이어가려 해도 깊은 마음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하나같이 젊었고 예의 바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어떤 진심이 숨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저 웃음이 정말 나를 향한 걸까? 아니면 가식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속 깊은 공허가 잠시나마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기운이 다시금 나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맞선은 솔직히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웃고 인사하는 얼굴들은 많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나한테 이런 일은 어울리지 않나 보다 싶어 마음을 접으려던 즈음 일주일째 되는 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투이. 38살이라고 했습니다. 하노이 구시가지의 작은 카페에서 점원으로 일한다는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보다 먼저 다가온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다른 여성들보다 수줍어 보였고
서툰 발음으로 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좋아해요.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가슴 깊이 와닿던지 괜히 얼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호안기엠 호수를 함께 걸었습니다. 저녁 무렵 붉게 물든 호숫가에서 길거리에서 파는 꼬치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통역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말은 서툴렀지만 묘한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건네준 미소, 내 손등을 스치던 가벼운 손길이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설렘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가 내 인생을 다시 열어줄지도 모르겠다. 국제결혼은 길게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마음이 끌리면 며칠 안에 결혼까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었죠. 나 역시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소를 가진 순수한 여자라면 내 남은 삶을 함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대로 결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하노이 외곽에 있는 그녀의 집은 허름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책임감 있게 살겠다고 말하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고 투이는 아오자이를 곱게 차려입고 제 옆에 섰습니다. 화려한 음악도 웨딩홀이란 것도 없었지만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에도 다시 웃음이 찾아온 거야.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투이의 친정 근처에 작은 집을 구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월세 30만 원 정도 하는 소박한 집이었지만 둘이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아침이면 투이와 함께 시장을 돌며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투이가 알려주는 베트남 요리를 서툰 솜씨로 따라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통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따뜻한 봄날 같았죠. 한 달이 지나 결혼 생활이 조금 안정되자 투이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호 씨, 저 아이 빨리 갖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또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투이는 그때부터 다니던 카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몸을 돌보고 빨리 아이를 갖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둘이 보내는 시간은 많아졌지만 생활비는 그만큼 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카페 일을 그만둔 뒤부터는 모든 비용을 제가 혼자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믿었습니다. 곧 아이가 생기면 우리 사이도 더 깊어지고 진짜 가족이 될 거야. 그 기대 하나가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이는 임신을 준비하려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무조건 비싼 고급 레스토랑 외식을 고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임신이 잘 된대요라며 값비싼 식당을 찾아갔고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값은 매번 제 예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이며 옷까지 무조건 좋은 걸 사야 한다며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여자로서 그리고 나보다 훨씬 어린 아내로서 꾸미려는 마음이겠거니 이해했지만 계산서를 받아들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기 용품을 미리 준비하자며 가게에 들르자고 하더니 아이 옷과
신발을 한 보따리 사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옷들을 펼쳐보니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기 용품이라고 했는데 눈으로 보기에도 5살, 6살쯤 되어야 입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투이, 이건 좀 큰 옷 같은데 왜 이렇게 큰 걸 샀어? 투이는 잠시 눈길을 피하다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기 금방 크잖아요. 미리 사두면 나중에 편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미래를 준비하는 걸까? 아니면 나 모르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밤, 불 꺼진 방에 혼자 앉아 옷가방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뒤로도 투이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부모님 약값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병원비 꼭 필요해요. 나는 선뜻 지갑을 열었습니다. 가족이 아프다는데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는 동생 등록금이 급하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생 아직 학교 다녀요. 안 도와주면 공부 못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촌이 결혼을 한다고, 친정집에 일이 많다고 돈이 필요한 이유는 끝도 없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엔 정말로 급한 사정이 있나 싶어 도와주었지만 횟수가 잦아질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불편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투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호 씨, 우리 가족 이제 걱정 없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하지만 그 웃음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 2달이 지나자 투이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밤이 깊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다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투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집 도와줬어요. 아버지 아프고 어머니 혼자 힘들어요. 그 말에 더 캐묻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뭘 도와주다 이렇게 늦는 건지,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묻고 싶었지만 입술 끝에서 말이 맴돌다 멈췄습니다. 내 서툰 베트남어와 그녀의 서툰 한국어로는 깊은 대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고 넘겼지만 속은 타들어 갔습니다. 눈을 마주 보며 속내를 털어놓고 싶어도 전하고 싶은 말의 절반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부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진지한 대화가 우리 사이에서는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답답함은 내 마음속에 점점 더 큰 의심과 불안을 키워갔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젊은 남자와 다정히 찍은 사진이 떠올랐고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투이, 이 사람 누구야? 투이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태연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대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명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투이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휴대폰은 늘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친척이라는 그 남자의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투이가 외출하는 뒤를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낯선 골목을 헤매며 그녀가 들어간 곳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노이 외곽의 허름한 음식점 앞 낡은 가게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젊고 건장했으며 투이는 망설임 없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달려 나왔습니다. 투이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내가 알던 아내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저게 뭐지? 나는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그녀가 사던 큰 아이 옷, 끝도 없이 이어진 돈 요구, 친정에 다녀온다던 늦은 귀가, 모두 이 남자와 아이를 위한 것이었음을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분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늦은 저녁 투이가 들어와 아무렇지 않게 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한 얼굴, 그 표정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결국 소리쳤습니다. 그 남자, 그 아이 대체 뭐야? 내가 오늘 본 게 뭐냐고. 방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이미 주먹을 쥔 채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나는 답을 듣고 싶었지만 동시에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이 결혼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물었습니다. 애원인지 분노인지 모를 목소리로. 솔직히 말해. 그 남자랑 그 아이랑 너랑 무슨 사이냐? 제발 대답 좀 해라. 그 순간 투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굳은 얼굴, 준비된 듯한 태도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투이는 잠시 나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차갑고 뻔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그 아이는 제 아들이고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고 있어요. 아이도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고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미안하다고는 해야겠지만 솔직히 후회는 없어요. 나는 온몸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 손을 꼭 잡고 걸었던 거리, 결혼식장에서 울먹이던 내 마음, 그 모든 게 철저하게 이용당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투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살았어요. 아이도 치유받았죠?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당신은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온몸을 칼로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랑, 다시 살아볼 수 있다는 희망, 그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자 투이는 싸늘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영호 씨,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할 거라 생각했나요? 저는 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당신은 그냥 돈줄이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마지막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눈앞은 아득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남은 건 처절한 배신감뿐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뒤 나는 분노와 허탈함에 떨리는 손으로 국제결혼을 주선했던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는 여자를 왜 제게 연결해 준 겁니까? 이게 사기 아니고 뭡니까? 수학이 넘어 상담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혼인 신고가 안 돼 있어서 현지에서 법적 서류밖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결혼을 중개해놓고 사기를 당했는데 책임이 없다니 말이 됩니까? 내 돈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계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결혼 후 발생하는 문제는 저희가 보상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내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투이는 다음 날 집을 나갔습니다. 잠깐 부모님 댁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생활비와 집세 명목으로 환전해 두었던 현금 5천만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장롱 속, 서랍 속, 내가 조심스레 숨겨두었던 귀중품까지 몽땅 비워져 있었습니다. 투이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해 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득 그녀가 말해온 이름조차 가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믿었던 아내는 사라졌고 함께 쌓아 올린다고 믿었던 모든 희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월세 계약서 한 장과 바닥난 통장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걸 잃은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원룸.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올 때 통장에 남은 돈은 7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방을 얻고 보증금을 내는데 대부분이 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곳 반지하, 원룸이 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나는 밤에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투이가 차갑게 웃으며 내뱉던 말,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필요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 뻔뻔한 얼굴이 어둠 속에서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머리는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끝없는 후회와 자책이 밀려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결국 새벽에 핸드폰을 켜고 베트남 결혼 피해 사례를 검색했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기사와 글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결혼 후 6일 만에 가출, 신상정보 허위, 중개비만 챙기고 잠적, 생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 송금 후 사라져. 놀랍게도 저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상황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나처럼 외로움에 흔들려 새로운 삶을 꿈꾸며 비행기에 올랐다가 결국 돈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돌아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제 제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도, 돈도, 심지어 두 아들의 신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베트남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결국 이렇게 다시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벽에 기대앉아 매달 120만 원 연금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향한 존중과 진심에서만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순간의 외로움에 눈이 멀었던 저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믿음도, 사람의 따뜻한 마음도 모두 제 소나기에서 모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곁에 있어 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사라져도 그 순간의 기억은 남아 평생을 지탱해 준다는 것을요. 따뜻했던 손길 하나, 함께 웃던 저녁의 풍경 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어 준다는 것을요. 저는 그 단순하고 소중한 진리를 외면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채 허상과 욕망을 줬던 제 어리석음은 결국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값비싼 수업료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에 남은 이 깊은 상처가 저의 실패가 누군가의 경고가 되기를, 혹시라도 저처럼 외로움에 지쳐 새로운 인연을 찾거나 해외 재혼을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순간의 외로움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제 몸으로 겪었습니다. 달콤한 말과 조건에 속아 모든 것을 잃었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경고가 되고 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치욕스러운 고백을 끝까지 털어놓은 이유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제 삶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 제 나이 64, 서울역 근처 쪽방촌에서 선풍기도 못 돌리고 한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방 안은 가마솥처럼 달궈졌고 습기 찬 벽에 이마 한번 갖다 대면 땀이 줄줄 흐릅니다. 문 열어놓으면 벌레 들어오고 닫으면 숨이 턱 막혀요. 1년 전만 해도 퇴직하면 아내랑 여행 다니며 편하게 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기요금 밀릴까봐 선풍기도 못 켠 채 땀에 젖은 런닝 한 장 붙잡고 하루를 버팁니다. 제가 이렇게 된 건 다 형 때문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형을 믿은 내가 어리석었던 거죠. 상호야, 이번 한 번만 진짜 딱 한 달만 버티면 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은 저에게 아버지나 다름없었어요. 그 형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그래서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이 내 인생을, 내 노후를 삼켜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때 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제 인생이 이렇게 쪽방촌까지 추락했는지 이제 그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옆에 앉아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의 저에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힘이 됩니다. 여름이면 지금도 그 냄새가 납니다. 어릴 적 장판 틈새에서 올라오던 곰팡이 냄새, 반찬 없던 밥상 위에 놓인 고추장 한 숟가락 냄새, 그리고 일하던 어머니 땀 냄새요. 우린 아주 어릴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3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뒤론 어머니 혼자 우리 형제 둘을 키우셨죠. 형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있다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책가방 대신 공장 안전화를 들고 나가더니 그날로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묻더군요. 재문아, 너 왜 학교 안 갔어? 형은 그저 고개 한번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돈 벌어야지. 그 말에 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못 하셨어요. 가만히 고무장갑을 벗고 그 손으로 형의 손을 한참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은 17,
이제 막 자라던 손으로 쇳가루 묻은 철판을 나르기 시작했고 그 뒤로 형의 손에선 늘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여름 어머니 일하던 시장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이라더군요. 쓰러진 지 1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형은 그날 병원 복도에 서서 말도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덜덜 떨리는데 나는 차마 같이 울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제 정말 우리 둘밖에 안 남았다는 현실이. 장례 치르고 돌아오는 길 형이 무겁게 한마디 했어요. 상호야, 이제 진짜 우리 둘뿐이다. 너는 공부 계속해. 돈 버는 건 내가 할게.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평생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형이 서류 봉투 내밀었을 때 나는 이미 마음이 반쯤 기운 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나는 곧바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형이 다니던 곳이었죠. 그때도 형은 늘 똑같았습니다. 팔 걷어붙이고 기름 묻은 작업복에 땀 뚝뚝 흘리며 묵묵히 기계 돌리던 사람. 그 손을 보면 말은 없어도 하루를 얼마나 버텼는지 다 보였어요. 우리는 몇 년을 같은 현장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형은 늘 나를 챙겨줬습니다. 같이 라면 나눠 먹고 땀에 젖은 런닝 서로 놀리며 웃던 시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형이 퇴근길에 말하더군요. 상호야, 나 이제 공장 그만둘 생각이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형은 진지했어요. 종식이 알지? 같이 일하던 그 친구랑 작은 공장 하나 시작해 보려고. 그리고는 창고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형 눈빛만큼은 반짝였어요. 기계는 중고로 들여놓고 작게 가공부터 시작하려 한다. 힘들어도 내 이름 붙인 간판 하나쯤 가져봐야지. 그 말에 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형이 뭐라 해도 결국 할 사람이란 걸 알았고, 그리고 솔직히 그런 형이 부러웠어요. 그 후 형은 종식이 형이랑 창고 하나 구해서 가공하고 배달하고 영업까지 하면서 거의 24시간을 공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나는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기술도 더 배우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특출나진 않았지만 성실하단 소리는 듣고 살았죠. 그렇게 한 회사에서 30년을 버티고 결국엔 그 공장이 중견기업에 인수되면서 대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퇴직금 1억, 그게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는 아내랑 좀 쉬자, 그렇게 생각했죠. 퇴직금이 들어왔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함께 고생한 아내를 위해 써야겠다. 우리 부부는 공장에서 일하다 만나 20년 넘게 공장에서 맞벌이하며 한 푼, 두 푼 아꼈어요. 월세방 전전 끝에 힘들게 서울 외곽의 작은 다세대 빌라 한 채를 마련했죠. 비록 엘리베이터도 없는 오래된 건물이지만 우리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렇게 고생했으니 퇴직 후엔 좀 편하게 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자고 약속했지요. 당신은 이제 좀 누려도 돼. 내가 받은 퇴직금, 그거 당신한테 쓰려고 받은 거야. 진짜 그땐 몰랐어요. 그 모든 계획이 전화 한 통으로 무너질 줄은. 그날도 땀이 줄줄 흐르던 한여름 오후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두 글자, 형.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국밥집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게 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나는 약속한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형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형은 짧게 고개를 들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왔냐, 덥지? 나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국밥에서 지금껏 알던 형과는 조금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무너진 기운이랄까? 자꾸 눈을 피하고 숟가락을 들지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형은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한쪽에 조심스레 밀어놨습니다. 그 순간 말 안 해도 알겠더군요. 무엇 때문에 부른 건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형은 잠시 입을 꾹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상호야,
나 지금 숨이 안 쉬어진다. 공장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2달째 기계가 서 있어. 납품 밀리고 거래처도 떨어져 나가고 진짜 이제 아무 데서도 돈이 안 돌아와. 그 말에 숟가락을 들었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거 딱 1달만 보증만 서주면 된다. 자금 돌면 그날로 내 통장에 넣을게. 진짜 약속할게. 형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크지도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더 흔들리게 만들더군요. 형, 정말 괜찮은 거지? 그 질문에 형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 손등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상호야, 내가 너 이름 망치게 하겠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한데. 그 말 듣는 순간 옛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내게 형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안 계셔도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형이 있잖아. 괜찮아. 가장 힘들 때 날 지탱해주고 돌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형은 그 나이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나를 품어준 거더라고요. 그 형이 지금 내 앞에서 도움 한 번만 달라고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말없이 서류 봉투를 바라보다가 나는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김상호, 내 이름 3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얼굴이 벌개져 있었죠? 왔어요? 응. 내가 신발 벗는 소리에 아내는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에어컨을 켰습니다. 당신 오면 켜려고 기다렸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찬바람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지만 내 등에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형이 건넨 서류 봉투가 가방 안에서 계속 몸을 누르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나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내 잠깐 바라보다가 서랍 맨 아래 칸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위엔 고지서며 안 쓰는 서류들 덮어놓고 조용히 닫았습니다.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뭐가 나오는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일찍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내민 서류, 그 위에 찍힌 도장, 그리고 형의 목소리. 진짜 이번만 버티면 된다. 딱 1달이야. 그 1달이 왜 일이 길게 느껴졌던지 그날 이후 며칠은 형에게서 문자나 전화가 간간히 왔습니다. 상호야, 잘 돼가고 있어? 이번 주 안에 어음 처리 끝날 것 같다. 너한텐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 문자가 오는 걸 보며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나? 문자도 전화도 뚝 끊겼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죠. 원래 형이 연락이 잦은 성격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퇴직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전 공장 사람들이 2-3달에 한 번 얼굴 보는 소박한 자리였죠. 모처럼 얼굴을 마주한 동료들이 건배도 하고 이런저런 옛 얘기를 주고받으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술이 한두 잔 들어가던 즈음 구석 테이블에서 누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너네 형 잘 지내냐? 나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왜? 얼마 전에 들었는데 형네 공장 문 닫았다면서? 거래처에 돈 떼인 데도 있다던데? 옆에 있던 다른 사람도 맞장구 쳤습니다. 나도 그 얘기 들었어. 형님이랑 거래했던 업체 하나가 일주일 전부터 잔금도 못 받았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국밥만 뒤적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요즘 바쁘신가 봐. 나도 연락 못한 지 좀 됐어. 그렇게 말하며 얼버무렸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내내 형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야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급하게 보증을 서달라 했던 그날, 봉투를 내밀면서 말하던 태도, 며칠간 문자만 오다가 이제는 연락마저 끊긴 상황, 형은 이미 망했던 겁니다. 그걸 내가 이제야 눈치챈 겁니다. 형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받지 않았고 어느 순간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형수님도 조카들도 형네 가족 모두 연락이 안 됐습니다. 나는 결국 형의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문고리를 당겨봤지만 잠겨있고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은 듯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몇 분이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바람 한 점 없는 한여름 골목이었지만 땀이 아니라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돌아가는 길, 나는 잠깐 한 전봇대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형은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끝까지 내게 숨겼을까? 내가 뭐라도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지. 내가 믿었던 게 틀렸던 거다. 형이 아니라 형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 믿음이 그게 틀렸던 거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도 도무지 타이밍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국을 끓이고 세탁기를 돌리고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조용히 나와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말 한마디 못한 채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아침 산책을 다녀왔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거실 한쪽에 앉아 뭔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 큼직하게 채권 압류 결정 통지서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탁 앞에 가만히 섰습니다. 이거 당신이 보증 선 거야?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리다. 그냥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나는 그저 식탁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린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 혼자 결정해서 보증 서고 결국 집까지 날리게 된 걸 왜 내가 서류 받아보고 알게 해? 미안해. 미안하단 말로 끝나? 이 집 우리 둘이 20년 넘게 피땀 흘려서 만든 집이야. 그걸 왜 당신 혼자 망치냐고. 아내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 믿었어.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말이 변명처럼 느껴질까봐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아내의 울음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경매 일정이 확정됐다는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더는 버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을 비워야 했고 우린 짐을 줄이고 또 줄여 작은 용달차 한 대에 실을 만큼만 남겼습니다. 그날 아침 현관문 앞에서 우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로 말도 없이. 결국 아내가 먼저 신을 신었고 나는 낡은 캐리어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집을 나오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우린 20년을 살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순식간에 밀려왔습니다. 쪽방이 있는 동네는 서울 동북쪽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둘이 쓰기엔 좀 좁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우린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가방을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벽을 손바닥으로 한번 짚어보더니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왠지 모르게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 안, 낯선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내가 만든 일이야. 저는 한참을 누워 생각했습니다. 형을 찾아가 따진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달라질까 싶더군요. 그 시간에 차라리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뭔가 해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은 멀리 떠난 형이 아니라 늘 곁에 있어준 아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꺼내 신으려던 찰나 아내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일 좀 알아보러. 갑자기 왜? 이제 다시는 당신한테 말없이 혼자 결정하는 일 없을 거야. 내가 정말 다 미안해. 아내는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비록 좁은 방이지만 당신이 그 안에서라도 편히 뜨개질할 수 있게 해줄게. 나 다시 어떻게든 벌어볼게. 이번 한 번만 나를 더 믿어줘.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잠시 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꼭 지켜.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당신 밉지만 그래도 당신이 옆에 있어야 돼.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확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사람을 찾으러 나선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세우러 밖으로 나섰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예전에 일했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마음먹었던 곳이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 파트타임 일용직밖에 자리가 없어서. 공장 소장은 난처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일 뭐든 하겠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일용직으로. 오전 반장님 밑에서 시작하시죠.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기회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찬 하루였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형, 집 문제 해결 좀 됐어요?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그가 휴대폰 화면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나도 옛날에 보증 잘못 썼다가 다 날릴 뻔했거든. 이거 무료 법률구조공단이야. 소득 조건만 맞으면 변호사 상담도 해주고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그날 저는 메모한 주소를 들고 무료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다시 작은 숨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감당해야 할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형제든 그 어떤 관계도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책임지게 해선 안 됩니다. 그게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든 간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 어땠어? 할만했어? 힘들긴 해도 나쁘진 않아. 아내는 실을 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뭐라도 해야 할까? 아니, 당신은 그냥 여기 앉아서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무릎 위에 조용히 손을 올려놨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비록 이 집엔 에어컨도 선풍기도 마음껏 틀 수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고 평온한 자리였습니다. 퇴직 후 제가 지켜야 했던 건 멀리 떠난 누군가가 아니라 곁에 남아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보증, 그 한 번의 결정이 당신의 전 재산과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선택 절대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는 다시 살아가는 중입니다. 한 걸음씩 조금씩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삶을 끝까지 제 발로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